현재 집회에 참석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시청역은 고객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고객들로 인해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시는 고객께서는 을지로 입구역 같은 목적지에 가까운 다른 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44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박근혜의 탄핵을 일구어냈던 지난 촛불혁명 당시 제가 전화기로 촬영했던 촛불혁명의 풍경들이 동영상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역사책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그냥 개념이나 관념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서 실제로 역사가 살아있는 인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고 어떤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3.1운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책을 통해서 3.1운동에 접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3.1운동이라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당시의 개개인들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둔감하기가 쉽습니다. 제 삶을 되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87년도의 6월 항쟁에 제가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계절이 추워져서 더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벌써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그 매주 광화문에 나갔던 그 추웠던 겨울의 기억, 그 촛불혁명의 기억이 저의 인생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저희 그러한 구체적인 경험과 제 삶의 변화, 또 저의 작은 힘이 보태어져서 이룩해낸 역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되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것들이 바로 일상이었죠. 지금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생생한 경험이고 유효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의 경우도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세대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공연예술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1930년대의 극예술연구회의 동인이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문화인들에게 3.1운동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유치진, 서항석, 김광섭의 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남긴 3.1운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3.1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은 우리에게 관념이나 개념으로만 다가오고 있는 3.1운동이 그 시대의 개개인들에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인되고 있었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이라는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에게 3.1운동은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1920년대가 시작되는데요. 1920년대에는 문화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다른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가혹한 압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주로 비정치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문화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인들의 민족주의는 웬만하면 주로 문화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발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근대 연극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적 민족주의의 반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관계와 연결고리 등을 생각할 때 3.1운동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면 유치진과 서항석,
김광섭의 순서로 그들이 자서전을 통해서 3.1운동의 경험, 그들이 경험했던 3.1운동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극예술연구회의 동인이었던 유치진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3.1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곧바로 통영으로 와서 통영 우편국에 취직이 되었다. 까까머리 소년이 우편국에서 하는 일이란 뻔한 것이었다. 우표 팔고 붙이고 하는 일이 주였고 점 고치는 일이 그 다음이었다. 내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나는 꼭 급사와 같았다. 급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식 직원이었지만 거기서도 나이 어린 탓에 어른들이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우표 팔고 붙이는 일은 재미가 없었지만 전 고치는 일은 재미가 있었다. 따닥따닥 치면 전보가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신기했고 과학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상은 너무나 건조했고 이런 데서 평생 썩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나이 겨우 15에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벌써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항상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통 학교에서 겨우 기본적인 산수와 지리, 역사, 일본말, 한문 등을 배웠으니 좀 더 상급 학교에 가서 깊은 지식을 공부하고 싶었다. 나이 15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급료를 부모에게 바치고 하는 일이 처음 몇 달은 즐겁기도 했지만 기계 같은 생활의 일상성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구나 우편국장은 일본 사람이었고 조그만 직장이지만 모두 일본인들이고 나 하나가 한국인이었다. 신식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희소했으므로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사실 통영에 우편국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10년도 되지 않았다. 우편국은 통영의 중심부라고 할 장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창밖에는 언제나 북적댔고 아는 얼굴이 너무나 많았다. 때때로 외지로 유학 간 보통학교 동창생들이 흰 테두른 모자를 쓰고 나한테 손을 흔들어 보이곤 했다. 고등 보통학교 모자와 제복을 입은 그 친구들은 너무나 멋있었다. 통영에는 지주가 많이 살아서 자기 자식을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고보에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도 당당하고 자신의 차 있었다. 나는 너무나 부러웠다. 나는 그들보다도 어린 나이에 우표나 붙이고 전보나 두드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이었다. 나도 저런 모자를 써야 할 텐데 무슨 짓궂은 운명의 장난으로 나는 이 항구의 시장터 구석에 박혀서 20도 안 된 나이에 돈벌이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직장 일을 면할 수 있을까. 나는 점점 일의 의욕을 잃어갔다. 아니, 하기가 싫어진 것이다. 결국 가친을 조르기로 했다. 몇 날 몇 밤 궁리 끝에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간청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그놈 과묵한 아버지의 답변은 공연한 소리라는 단 한마디로 끝났다. 아버지의 말은 통영에 상급 학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없고 대줄 돈도 없다는 것이었다.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그런 생각은 보수적인 그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선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면 마산이나 부산, 대구 또는 경성으로 가야 하는데 학비와 숙식비를 생활 형편상 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내 밑으로는 동생들이 줄줄이 딸리기도 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일갈만 듣고 우편국 일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예상 못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이듬해 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사실 3.1운동이 무엇인지 또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횃불이 오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 사건이 통영에선 매우 색다르게 불붙었다. 보통학교에서 나와 함께 공부하고 마산으로 유학 갔던 허군이 독립운동을 모의하다가 외경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옥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의 시체가 포항 항구로 배에 실려 들어오던 날, 전 통영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독립운동으로 시가지를 뒤덮어버린 것이다. 시장 상인, 어부, 부녀자, 농민 할 것 없이 은민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통영 전체를 뒤흔들었다. 외경들은 물호스로 진압하다가 안 되니까 곤봉과 구둣발로 지디겼다. 만세운동은 10일 줄을 모르고 10여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수백 명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주모자급 수십 명은 마산의 재판소로 넘겨졌다. 당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세꾼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일본 경찰과 헌병들에게 무참하게 구타당하고 멸시당했다. 왜냐하면 경찰서라든가 유도도장 같은 장소의 앞마당에서 결박당한 채 만인의 환실 위에 발길질 당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와 수치심이 공포감과 함께 뒤섞여 용솟음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기분은 군중의 우렁찬 만세 소리에서 느낀 이상한 흥분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여하튼 나는 15살에 비로소 민족감정 비슷한 것을 조금씩 알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무엇인지 민족이 무엇인지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당 시절은 너무 어렸고 보통학교 시절에는 주로 일본인 선생에게서 배웠으니 조국이라든가 민족 같은 것을 심각하게 느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15살 나이에 조금씩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니 만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 만세 사건을 통해서 나 개인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민족의 공포와 불안으로 환치되어감을 알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막연한 공포감과 절망감이 내 속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소심하고 나약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3.1운동 사건은 나 자신의 내면적 변화의 시발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마치 통영사회의 지각변동이라도 생긴 것 같았다. 왜냐하면 유지들이 사제까지 털어서 무슨 청년회관을 짓는다, 무슨 단체를 조직한다, 강연회를 연다 등등 부산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통영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까닭이다. 따라서 모두들 흥분했고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무지의 수치도 함께 느꼈던 것이다. 통영사회가 그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일본의 일시적 유화책이라 할 문화정책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일본은 3.1운동 직후 종래의 맹목적 무단 통치 방법을 바꾸어 문화의 발달, 민력의 충실이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고 동아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살 정책으로부터 동아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일제는 노회한 해군대장 제등실 총독을 내세워 이른바 문화정치를 펴기 시작했는데 가령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고 한국인의 관리 임용이라든가 교육의 기회균 등 같은 것도 베푸는 척했다. 여기서 관리 임용은 친일파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고 학교 시설 확충은 동아교육을 위해서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일제의 조그맣고 위선적인 문화정책도 한국인들에게는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통영에서만 보더라도 전에 볼 수 없었던 무슨 강습회다, 강연회다, 토론회다 하는 집회가 많았고 그러한 강연회 때마다 주제는 한결같이 우리도 배우자라든가 흰옷을 입지 말자 또는 우리도 우리 손으로 물품을 만들자 같은 것이었다. 무식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도 열심히 강연회만 있으면 참석했고 나도 청년들의 모임에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마침 청년 회원들 중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보통 학교 동창생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체국 일이 끝나면 청년회 모임이라든가 강습회 등에 참여하곤 했다. 그런데 부친께서는 더욱 열성적이었다.
선비답게 점잖고 단아하며 과묵하고 진중한 아버지도 3.1 만세 사건을 겪고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분이 무슨 강연회만 열렸다 하면 재만사하고 참관하는 것에서 그것이 잘 나타난다. 물론 강연회에는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라 남자들은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거의 모여들었다. 통영지방에서는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행사였던 데다가 연사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당시로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진보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찬성하건 그렇지 않건 호기심을 끌만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죽은 듯이 저교했던 통영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사람들이 눈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이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서는 뭔가에 대한 깨달음과 어떤 각오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욕도 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한 변화는 당장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타났다. 과거에는 그처럼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애원해도 동도 않았던 가친께서는 나를 불러 앉히고 원하면 어디든 가서 공부를 더 하라는 것이었다. 가친은 원한다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그분의 신중한 성품에서 온 것이고 그분의 표정에서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이 엿보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움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또다시 엄습함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재미는 없었지만 우체국에 앉아서 전보나 치면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갑자기 집을 떠나 외지로 공부를 하러 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물론 그 비좁은 우체국 안에 내 전 인생을 묻는다는 것은 더욱 답답한 것이긴 했다. 이러한 자신의 불안감도 실은 그때의 들뜬 분위기에서 보면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금만 깨인 사람이면 모두가 더 배워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3.1운동 직후의 통영 분위기였던 것이다. 물론 나는 미련 없이 우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일본인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직원들도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 당시로서는 그만한 직장도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거나 배 타고 고기를 잡지 않으면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해먹는 게 고작이었던 때 비록 전보나 치는 일이었지만 사무직은 하이칼라였다. 여하튼 나는 가친의 권유에 따라 유학 준비를 위해서 1년 만에 우편국을 그만두었다. 그 기술연구회의 동인 중의 한 사람인 서항석이 기록하고 있는 3.1운동의 모습입니다. 고향에 가 있는 1년 동안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경황도 없었으므로 외부의 변천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하는 바 없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았다. 광범하고 치열했던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뒷수습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 것이 고작이었다. 1919년 을미 고종 황제의 인산에 제종숙 정윤어른이 다녀오셨다. 천리 여고를 위로도 하고 인산 이야기도 들으려고 마을의 노소가 그 댁에 모였다. 정윤어른은 인산 이야기보다도 3.1운동의 목격담에 역점을 두시어 그날 서울 장안이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뒤덮였던 실황을 잠옷 흥분한 어조로 이야기하시고는 버선 바닥에 숨겨가지고 오신 독립선언서를 내놓으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 선언서의 낭독을 지명받았다. 어려운 기절은 풀이해가면서 나는 열띤 목소리로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그 자리의 노소는 다 상기되어 있어 누구라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만 한다면 이 자리가 그대로 함성의 도가니로 바뀔 것만 같았다. 합방 일에 쌓이고 쌓인 울분이 어느 가슴에서도 분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간취하였다. 나는 우리 고장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겠고 또한 불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나는 면내의 동지들과 은밀히 만나서 만세 부를 계획을 짰다. 우선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밤마다 몰래 끌어내어 독립선언서를 박았다.
거사할 날은 용원 공립보통학교의 졸업식 날로 정하였다. 용원면에는 본디 4개의 사립학교가 있었으나 이때에는 다 폐교를 시키고 중성학교 자리에 용원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그 교장에는 일본인이 와 있었다. 이 학교의 졸업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며 주제소의 일경도 나올 것이니 그 면전에서 항일의 함성을 울리는 것은 때와 곳을 얻은 것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손을 나누어 불황마다 찾아가서 동지를 규합하여 거사의 날의 학교 내와 학교 외가 호응하여 면내의 일대 행진을 벌이기로 하였다. 거사의 날이 왔다. 학교의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손으로 밤동안에 파놓아진 커다란 태극기가 위협적이었다. 이 태극기는 이날의 분위기를 삼엄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교장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경찰의 손이 뒤로 뻗쳤든지 학교 외의 동원이 좌절되어 졸업식도 독립만세도 그만 흐지부지 된 격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고장에서는 3.1운동은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 하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족숙 정율 어른은 문필이 같고 사리에도 밝으신 분이었다. 그분에게는 외아들 종석군이 있었다. 종석군은 나이는 나와 자치 동갑이지만 학교에 늦게 가서 이때의 졸업반이었다. 종제 인석군도 종석군과 동갑이요. 같은 졸업반으로서 2해의 졸업생 중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졸업반 중에는 영향력도 있었고 이를 감당할 만한 실천력도 있었다. 나는 종석군의 집 윗방에서 종석과 인석 양군에게 졸업식 전야에 학교 운동장에 태극기를 파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를 하기에 앞서 혹시 비밀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아랫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는 태극기는 될수록 커야 한다는 것, 여러 개면 더 좋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 오게 한다는 것 등을 지시하고 태극기의 표본을 그려주고 특히 비밀의 보장을 위하여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이 끝나자 비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랫방에서 큰 기침 소리가 났다. 그것은 종일 어른의 기침 소리였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의에 열중하여 그분이 아랫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깜짝 놀래어 가슴이 덜컥하였다. 금방이라도 불벼락이 내릴 것만 같아서 조마조마하고 있었다. 이에 고 정일 어른은 준절하신 어조로 또박또박 항석이, 나는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 그렇게 하면 모두 어육지화를 면치 못할 터인데 종석은 내 외아들이야.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인고. 큰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윗방에도 아랫방에도 한동안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방바닥을 치시며 사뭇 외치듯이 그래도 해야지. 항석이, 그래도 해야지.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감격에 질려 눈물이 핑 돌았다. 3.1운동 당시 우리의 부로에게는 이러한 의혈이 있었던 것이다. 이 한 토막 이야기를 오늘날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병에게 나아가는 영광의 길을 굳이 기피하려는 젊은이나 그 부영에게 전하고 싶다. 불발로 그친 독립만세에 대하여 일경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묵살하려는 태도인 듯이 모의의 주모자들을 색출하는 일도 없이 그만 덮어두고 있었다. 나는 모의가 무의로 끝난 시르에 이어 일경의 태도에 대한 불안도 있어 한학 공부를 간다는 핑계로 서경을 끼고 30리 산중 오가평에 이학자님을 찾아가서 그 집에 묵고 있었다. 극예술연구회의 동인이었던 시인 김광섭이 기록한 자신이 경험한 3.1운동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총독의 이름 데라우찌 마사다케 가까.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이름 하나가 보통 학교 교육 정신의 전부요 식민지 교육 헌장이었다. 조선이 한 나라였다는 과거의 역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공립보통학교를 마치자 나이 14살에
나는 산 너머 바닷가 보지도 못한 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1919년 3월 기미 독립운동의 만세 소동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자 가까운 농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찰서 소재지인 나의 고향에 몰려오면서 혈화같이 터지는 조선 독립 만세. 놀라서 뛰어나가니 뭉게뭉게 움직이는 사람산. 무성한 숲에서 나무들이 아우성치는 파동에 흔들리는 태극기의 물결. 헌병과 순사들이 열띤 군중에게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길만 막고 속으로 떠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것으로 그날의 만세 소동은 대체로 방관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하루하루 바다와만 싸우며 지내던 나루에 누가 지도한 일도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민족의 절규가 한 번 터진 것이 천지창조 이래 처음 발로된 나의 고향의 역사의지였다. 삼엄해진 분위기가 잠잠해진 이튿날부터 하나씩 숨었던 청년들을 잡아들이는데 그 중에는 결혼 날짜가 다가온 처녀도 끼어 있어서 만세 소리로 빚어진 희비극의 밤 화제가 꼬리를 이었다. 해질 무렵부터 우리 집 안방에는 헌병대 주창고에서 때리는 자의 협박 소리와 맞는 자의 울부짖음이 지옥에서의 아비규환처럼 들려와서 조용한 밤을 소름 끼치게 했다. 큰 홍수가 지나간 듯한 3.1운동의 그런 여파 속에서도 나의 서울 유학은 진행되었다. 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이 즈음의 세대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회고록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겪은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주로 3.1운동의 여파는 선풍적인 교육이나 계몽운동의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추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근대 연극의 시작을 문화적 민족주의와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서항석이나 유치진, 김광섭의 회고를 보면 그들이 3.1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의식을 재확인하였고 혹은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민족주의 혹은 민족정신의 발로가 자신들의 연극행위였다. 이렇게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활동이 개개인들의 미적 욕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다른 나라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적의식에 종사하기 위해서 근대 연극의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라는 의의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당대가 아니라 그 시기가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치진이나 서항석이 3.1운동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민족주의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이 그러한 의심의 시선을 던져볼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년에 이르러서 그들이 보였던 친일 행각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역시 인간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치진, 서항석, 김광섭은 3.1운동을 이야기했고 또 제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는 한국 전쟁이라는 경험이 아주 치명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 생활에 영향을 주었죠. 저보다 몇 년 위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 학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들의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은 남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라는 의미도 아주 크게 갖습니다. 거창하게 역사 얘기를 하면서 탈근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탈역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소박한 노력입니다. 매우 위선적인 것 같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남아있는 제 삶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봐야죠.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